최상천의 사람나라 47강 사드 갈림길 두 번째, 사라지는 패권 미국의 망상, 이런 제목입니다. 올여름 더운데 잘 지냈었습니까? 네. 이 미국이 왜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려고 할까? 성주, 김천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모하게 강행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작전이거든요. 미국의 전략이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최근의 일로서 남중국해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가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남중국해가 이게 이제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이 사이에 있는 바다 아닙니까? 바다인데 이게 굉장한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패권이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다를 장악하는 거거든요. 바다의 패권을 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일각이 바다의 한 바다가 바다에 대한 미국의 어떤 제해권, 패권이 무너지게 되면은 미국 패권도 상당히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중국해에서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남중국해라는 데가 원래 공해죠. 그 다음에 물동량이 세계 해운 운송의 25%를 차지한답니다. 여기가 굉장한 물동량이죠. 그 다음에 연 4만 척이 통행을 하고, 그 다음 특히 에너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석유 수입선의 90%가 이 바다를 통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를 누가 차지하냐는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적 승리를 가져오거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건 오히려 부수적입니다. 자원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석유 예상 매장량이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 편차가 너무 커요. 너무 커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1100억에서 2000억 배럴 정도 매장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국가별로 따지면 세계 3, 4위 규모 그런 정도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250년 내지 300년 쓸 석유입니다. 이 매장량이 굉장하죠.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나라나 여기 자원부터도 탐낼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중국이 선수를 쳐가지고 선점을 합니다. 물론 중국만 이 바다에 있는 남중국해에 있는 섬을 점령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중국이 장개석 때, 그러니까 중화민국 때 남해 구단선이라 그래가지고 그 남해 전체, 거의 전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점을 9개
9개 선을 이래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바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 지금의 중국이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이 바다를 자기 이 바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상 공해를 자기 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거의 국제 깡패에 가깝죠. 베트남하고 필리핀하고 그 인근 국가들은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불안하고. 근데 중국의 이런 깡패 짓이 처음이냐? 중국이 처음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미국과 일본이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일본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오키노토리시마라는 섬을 하나, 인공섬을 만들어요.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떨어졌다는 뭐 어마어마한 떨어져. 여기서 신의주 가는 거에 몇 배쯤 됩니까? 그러니까 한 2배, 3배, 3배쯤 되는 있잖아요. 그런 거리에 이제 산호초에다가 그 직경, 뭡니까? 면적이 10m, 10제곱미터 되는 쪼매난 바위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인공섬을 만들어요.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 등대도 설치하고 그 바다를 있잖아요. 자기들 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중국하고 똑같죠? 똑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섬 기점해가지고 40만 제곱킬로미터 해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 자기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수역으로 선포를 하고 어떤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도 요걸 그대로 따라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 이제 지하 자원만 하더라도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영해로 해가지고 그 지하 자원을 독점하게 될 경우에 석유가 중국이 쓸 수 있는 60년 분량이랍니다. 그 거대 15억 인구가 쓸 수 있는 60년 분량.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146년 쓸 분량이라고 해요. 중국으로서는 뭐 충분히 탐낼만 하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지하자원도 상당히 풍부하게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4만여 척 배가 통과하는 그런 그야말로 동북아시아의 뭐 젖줄과도 같은 그런 바다다. 그 다음에 인공섬을 군사기지로 만드는 이것도 미국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요거는 뭐 생략할게요. 그래가지고 미국이요, 전쟁을 할 때 이 해상기지를 이라크, 그 다음에 이 해상기지들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발진기지로 쓰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바다에서 당연히 영토 문제가 일어나겠죠. 영토 문제가 일어나는데, 남중국의 섬이 한 750개 있고, 암초가 한 3만 개 있답니다. 3만 개인데, 주로 이제 이 군도가 동사군도, 서사군도, 남사군도, 북사군도 그래가지고 이 네 군데 있어요. 네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조금 있긴 있어요. 조금 있긴 있는데 뭐냐 하면 옛날부터
여기에 이름을 한자식으로 중국식으로 이름을 붙여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다 주장할 말, 우리가 독도가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거 비슷하게, 그죠? 그래서 이 난사군도를 지금 남사군도, 난사군도 섬을 중국이 10개 점령하고 베트남이 24개, 필리핀이 7, 말레이가 6개, 대만이 1개 이렇게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만 점령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주로 여기에 난사군도가 지금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쟁 당사 국가가요, 지금 9개국이나 됩니다. 9개 나라는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치열한 이제, 그, 영토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미국은 사실은 여기 여교회죠? 여기 해당되는 나라가 아니죠? 근데, 남중국해를 잃어버리면 제해권의 일정 부분을 중국이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이거는 뭐 굉장히 견딜 수가 없겠죠. 더구나 미국은요, UN 해양법 협약에 가입하지도 않았어요. 프로야구 구단에 가입하지도 않아놓고 프로야구 해체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지역에 개입을 하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주목할 게 말이죠. 미국이 단독 힘으로 여기에 개입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죠? 옛날 같으면은 핵 항공모함 한 이 대만, 그죠? 그 두 전단만 그 근처 가서 시위를 해도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어떤 이런 중국 같은 그런 인공섬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미국 단독으로 안 되니까 하나는 일본을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미일 동맹이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으니까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에 이 프랑스가, 필리핀이 제소를 하는데 거기에 뒤에서 이제 이 필리핀을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서는 중국의 구단선이라는 게 이게 근거가 없다. 국제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국 바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난사군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것은 이거 국제법 위반이다. 그 다음에 인공섬은 섬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정적으로 필리핀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실효적 지배를 계속해 나가니까. 이 과정을 보면요, 과거의 미국의 위력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왜 이렇게 미국이 무력해졌냐? 미국에요, 전력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미국이 세계 패권을, 군사 패권을 유지하는, 부문이, 몇 부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부문은 항공모함이거든요. 이 항공모함이, 도전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은 항공모함이 한 대뿐인데 미국은 핵 항모가 10대나 있고 그 다음에 9개 전단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어느 정도로 막강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얼마 전까지 미국의 항모 한 전단이 중국 전체 군사력하고 맞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면 항모 전단이 9개고 항모가 10대가 있다 그렇다면 중국 전력이 10배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중국한테 개입하지도 못하고 그걸 중단시키지도 못했거든요. 왜 그랬냐? 중국이 미사일 체계가 급속도로 근래 발전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개발한 게 둥펑, 우리말로 하면 동풍. 이 동풍이라는 게 혁명적 바람, 기운 이런 뜻이랍니다. 중국에 쓰일 때는. 그래서 이제 둥펑 21D 이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저거예요. 항모 킬러예요. 항모 킬러인데 이 둥펑이 왜 무서우냐 하면은 이게 미사일 중에서 지금 제일 빠르답니다. 제일 빠른데 그 항공모함을 향해서 낙하할 때 이 속도가 마하 10을 넘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게 흔히 탄도 미사일이라는 건 탄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탄도 따라가는 건데 이게 탄도로 가다가 목표 지점 어느 지점에 가가지고 이게 자동 비행을 해요. 자동 비행을 하니까 탄도를 향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항모 킬러라가 불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둥펑 21D가 2010년경부터 배치가 됩니다. 이게 사정거리가 3,000km나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항모가 함부로 나서가지고 중국을 위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항모 한 대 이 둥펑 21에 파괴되는 날이면 미국의 위신이고 뭐고 그건 다 날라가 아프거든요. 항모가 무력해지니까 중국이 남중국 해를 해서 그렇게 깡패 짓을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공섬을 건설한대요. 인공섬이 길이가 3km, 그 다음에 너비가 그 자료에 보니까 200-300m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그 섬을 보니까 그죠? 200-300m가 아니에요. 한 3km 같으면 1km 이상이에요. 1km 이상 너비가. 그 섬을 일본이 아까 얘기한 인공섬 그죠? 50m짜리 인공섬을 50제곱미터 짜리 인공섬을 만드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근데 중국이 이 일본이 만든 인공섬보다 막 수백 배 큰 이 섬을 만드는데 딱 7개월 걸렸어요. 식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활주로 같이 만들었어요. 활주로가 3km인데요. 우리나라에도
활주로가 3km 넘는 활주로가 그리 안 많습니다. 인천공항에도 4km짜리가 2개뿐이 없어요. 국제공항급이라도 4km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거의 3km 같으면 이게 그죠? 거의 모든 군용 비행기가 다 이착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 되니까 미국이 나서지를 못하고 필리핀 등 뒤에 숨어가지고 필리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없는 미국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 남중국해 사태를 보면 우리가 이미 짐작할 수 있겠지만은, 짐작이 가지만은, 사실은 미국의 패권 시대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걸 미국만 몰라요. 제가 자료를 나름대로 꼼꼼히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비교를 하고 해봤거든요. 미국이 패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저렇게 강짜만 부리는 건지 실제로 패권을 가질 만한 어떤 압도적인 힘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거든요. 미국은 이미 압도적인 힘이 없어요. 패권을 가지려면 동네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져야 무슨 패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패권을 가지려면요,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로 경제 패권을 가져야 돼요. 경제적 힘이 딴 나라를 압도해야 돼요. 그래서 딴 나라들이 까불면은 경제적으로 목을 함투해버리면은 그 나라가 꼼짝달싹 못하게, 예를 들면 자원을 끊어버린다든지 수출입을 막아버린다든지, 미국의 북한의 봉쇄 정책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당한 나라들 많죠. 그런데 이 경제 패권이 2000년대 들어서 급속하게 무너집니다. 우선 그죠. 첫째로 이제 경제 패권의 핵심 중에 하나는 달러 패권이거든요. 달러가 흔히 말하면 기축통화 아닙니까? 그죠? 모든 이제 거래와 부채를 갚는데 달러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아직, 기축통화인 건 틀림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달러가 유일 기축통화로 유지될 수 있는 시기는 10년을 넘길 수 없으리라고 봐요. 달러 패권이 없으면 미국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2015년도에 미국이 7천억 달러 넘는 무역 적자를 봤습니다. 7천억 달러를 끝하면 우리 돈으로 한 700조 됩니다. 800조 됩니다. 거의 매년 그래요, 미국이. 거의 매년 이렇게 적자를 보고도 어떻게 저 나라가 유지될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미국이면 돼요. 딴 나라는 절대로 안 돼요. 망해요. 그러면은. 미국은 돼요. 왜 될까요? 달러를 자꾸 찍어내니까. 달러 찍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3세계나 이런 나라들의 상품들을 사실상 약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무너지면은 미국은 거의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 시민들의 소비 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의 그죠 물가가 굉장히 싼 편 아닙니까, 그죠? 생활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어떤 면에 더 싸거든요. 그게 유지되는 게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달러 패권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게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요, 미국은 내전에, 내란이 일어나고 내전에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달러 기축통화체제가 사실상 굉장히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무너져 가는 게 국제결제화폐로서, 그죠? 달러가 아직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굉장히, 이제는 화폐들이, 딴 통화가 비중을 높여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2014년, 15년 경우를 보면은 달러는 38%, 44%인데 유로가 35%, 27%, 유로도 30% 내외예요. 달러한테 크게 안 뒤져요. 그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이라크 침략을 했잖아요, 그죠? 이라크를 침략한 진짜 이유가 뭐냐고 보냐 하면은 석유를 유럽, 이라크를 비롯한 그 중동 국가들이 달러로만이 아니라 유로로 결제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달러 기축통화체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속하게 무너지겠죠. 그 다음에 위안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 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위안화 결제 비율이 한 20%를 넘어요. 그 내용을 이제 표를 이제 찾아본 거고. 그래서 달러 패권도 지금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경제 규모가 딴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큰 덩어리 3개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3개 중에 하나. 겨우 턱걸이 1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이것도 곧 턱걸이 1위가 무너져요. 경제가 1위 무너져 버린 나라가 패권을 유지한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2015년에 GDP를 보니까 미국은 17조 9천억 달러예요. 근데 유럽연합은 16조 3천억 달러예요. 거의 같아요. 그죠? 근데 구매력 기준으로 한 GDP, 실제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요, 미국보다 유럽이 더 많아요. 19조 2천억이에요. 미국은 그대로 17조 9천억이겠죠. 거기다가 중국도 11조, 명목 GDP가 11조인데 이게 미국의 한 61%쯤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구매력 기준 GDP는 미국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 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처지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력 기준 GDP는 유럽연합, 중국이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그 다음에요, 미국의 GDP 비중이요, 미국 경제의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945년도에 세계 GDP의 한 40% 그랬어요. 그런데 60년까지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60년대 벌써 조금씩 줄어들어가지고 2000년대까지는 한 10% 정도 줄어들다가 2000년부터는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5%밖에 안 됩니다. 유럽도 거의 이 비중이고, 중국 14.8%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적 패권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면은 GDP 2위 국가하고 차이가 상당히 커야 되겠죠. 2위 국가가 감히 도전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패권 국가가 되려면. 근데요, 이 2위 국가와의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1960년도에만 해도 2위가 영국이었는데 미국이 그때 영국의 7.5배였습니다. 근데 그게 차차차차 줄어가지고 지금은 중국의 1.6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패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2, 3, 4, 5위 있잖아요. 그죠? 이 이제 말하자면 도전 가능한 국가들. 이 나라들보다도 경제력이 압도적이라 해야 돼요. 그렇게 볼 때요, 미국이 2위에서 5위 사이의 이 국가에 비해서 1960년대에는 2배 이상이었어요. 2배. 2, 3, 4, 5위 다 합친 것보다 2배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IMF라든지 하여튼 국제적인 그 경제 기구들을 미국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2위에서 5위 국가를 합하면은 이 합한 게 미국보다 더 많아요. 미국은 이 2위, 5위의 합계의 85%밖에 안 돼요. 이제 미국이 이 나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뭘 한다, 경제적인 어떤 조치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어느 시점에 가면은 중국과 미국의 GDP가 역전되는 건 그건 대부분 다 그래 얘기를 하죠. 제일 빠르게 얘기한 사람이 2024년쯤 역전할 거다. 2020년 역전설도 있어요. 그 다음에 2030, 아무리 늦어도 2030년도에는 역전할 거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로 갈 거면 당분간은 세계 경제는 결국 G3 체제로 간다. 미국, 유럽, 중국. 그런데 지금 아직도 패권 미망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패권을 휘두르려고 한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미국이. 그 다음에요, 경제 패권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군사 패권 아닙니까? 그죠? 말 안 듣는 놈 조져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군사적 위협을 하면은 탁 무릎을 꿇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힘이 지금 없어요, 미국이. 왜 없어졌냐? 첫째는 최초에 이제 1945년도 종전 때의 미국의 패권의 핵심 뭐였습니까? 핵 패권이었습니다. 딴 무기보다는 압도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제 핵 패권을 딱 보여주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를 했죠. 세상은 우리 거야 이 선언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것도 그죠? 야, 그런 선언하기 위해서 10만 명을 그 불에 태워 죽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전범국가지만. 그렇지만은 49년도에 소련이 핵실험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9개 나라가 지금까지 북한까지 조선까지 9개 나라가
핵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핵 위협 안 먹혀 들어가요. 근데 세상에서 지금 미국 핵 패권이 먹혀 들어간 나라 딱 두 나라 있어요.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일본도 참 미래가 없는 나라거든요. 후쿠시마 원전 피해는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몰라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건 정말 원전 문제는요.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지 또 의문이에요. 여하튼 이 중국 위협 때문에 특히 있잖아요, 그죠? 일본은 뭐를 겁내냐 하면 일본이 중국에 저질렀던 범죄 있죠. 난징 대학살 같은 이런 전범들이 저질렀던 후환을 그죠? 굉장히 두려워해요. 거기다가 일본은 지금요, 굉장히 심각한 게 잃어버린 20년이라 그런데 20년이 아니고 27년째입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제로 성장이니까. 거기다가 인구 절벽에 이미 도달했죠. 그 다음에요, 일본은 재무장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우리 일본이 군국주의로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본 군국주의로 못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일본이 군국주의로 가게 되면 크게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로 가자면은 일본의 군사비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겠죠. 지금은 일본의 군사비 예산이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많아요. 얼마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일본의 군사비가 일본 GDP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년 이상 그래요. 1%밖에 안 된 게. 근데 이걸 한 2%, 3%로 끌어올리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어디서 돈을 끌어가야 되겠습니까? 복지에서 끌어가야 돼요. 복지의 후퇴는요, 사람들이 진짜 못 견디는 겁니다, 그거. 예를 들면, 우리 노인분들 있잖아요, 그죠? 20만원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어떤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뺏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거기다가, 일본의 경제가 자꾸 뒷걸음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노동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인구 절벽에 이르렀는데 그 청년들을 군대로 동원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는 더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미국 가래이 붙들고 늘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한국은요, 뭐에 대한 공포? 북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 기득권 세력들이, 그죠? 북에 대한 공포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 패권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는 미국의 핵 패권이라는 게 통한 나라가 거의 없다. 딱 두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DF-21에 무너지는 항공모함 패권. 아까 그 얘기를 했었죠. 그죠? 기술력, 그 다음에 현존하는 무기면에서 미국은 아직도 상당히 러시아나 중국보다
앞서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항공모함입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이 이 항모킬러가 나옴으로써 거의 무기력해졌다는 거. 이 항모킬러 뚱펑 21D 기지가 어디라고 보냐 하면은 백두산 부근이라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사드 배치를 어디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주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J-18 같은, 잉지-18 같은 이런 중국의 그 미사일이요. 현대전에서 항모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공중전 아닙니까? 그죠? 공중전에서 전투기보다 요즘 대중량의 초기에 적 지역을 초토화시킬 능력이 있는 미사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미사일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한테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뚱펑 계열의 미사일들이 있잖아요. 뚱펑 21D, 뚱펑 21C, 그 다음 뚱펑 31A, 그 다음 뚱펑 41, 이런 계열들이 성능이 아주 우수해요. YJ-18이라는 것도 중국이 이 미사일의 새로운 기술을 좀 많이 개발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자동 비행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놀랍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떤 거냐면 천천히 가다가 목표물 근처 가가지고 급속도로 가는 또 그런 요상한 얕은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중국의 남해 구단선이라는 억지, 그 다음 인공섬 건설, 불침 항모, 바다의 불침 항모,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그 인공섬 아닙니까? 그죠? 이 작전을 중국이 강행하고 있는데도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해권도 그 패권이, 아직은 패권이 있어요. 있지만은 위협받고 있다. 미국의 패권이.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또 하나 군사적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게 해외 기지입니다. 그 해외 기지가 그죠? 42개국에 700여 개가 있어요. 700여 개가 있는데, 그게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 같습니까? 한국입니다. 예, 한국입니다. 이따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걸 미국의 아주 양심적인 학자,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절대 진보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보수적인 사람인데, CIA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진실을 보고는 정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미국을 파헤치 보고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책이 제국의 슬픔이라는 미국이 어떤 제국주의 짓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기지 제국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중에서도 꿈의 해외기지가 있어요. 미국으로서는 저 본토기지보다도 또 괌이나 하와이나 알래스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저 멋대로 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거 멋대로 할 수 있는 기지. 그게 뭐겠어요? 사우스 코리아 기지입니다. 전번 강의에서 제가 그건 많이 얘기했죠. 실제로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은 개인으로 치면은 신체 포기 각서나 마찬가지다. 신체를 지금 멋대로 해도 두드려 패거나, 찢이거나, 강제노역을 시키거나 해도
꼼짝 못하는 게 신체 포기 각사 아닙니까? 그죠? 그건 마찬가지다. 한국은요, 거기다가 뭐까지 제공했습니까? 제도적으로 위안부까지 제공했어요, 미군한테. 그 제국의 슬픔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2002년에 미국 국방부는 남한 내에 있는 국방부의 자산과 인력으로 101개의 군시설과 3만 7천 얼마의 미군, 또 2,800 얼마의 민간인, 그 다음에 7천여 명의 미군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랬거든요. 요 얘기는 나중에 또 그 주한미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죠. 주한미군이 기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용산기지가 어떤 유래가 있는지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외기지가 이제 군사 패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 뭐 웬만한 나라에는 그 해외기지를 가지게 됐죠.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처음으로 이제 원래 이 해외기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중국도 왜 이래 따라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 해외 미군기지가요, 지금은요, 엄청난 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국가 안보를 미국이 책임져 주는 대신에 여기 드는 비용들을 그 약소국에 다 떠넘겼거든요. 근데 약소국들 중에 언제는 경제 성장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방위 능력도 있고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게 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주한미군 그 미군 기지 누구 돈 내가지고 유지해라. 왜 우리한테 요구를 하냐. 이러니까 이게 돈 잡아먹는 하마가 돼 있어요. 거기다가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범죄 등등, 그죠? 이 정치적, 외교적 마찰이 굉장히 심각해져요. 얼마나 전에도 일본 오키나와에서 그것도 그 여자 하나 성폭행해가지고 죽여가지고 미국이 공식 사과하고 했죠. 예. 그래서 이게, 그죠? 미군 기지가 그 미국의 패권을 상징하고 뒷받침하던 미군 기지가 머잖아 미국의 엄청난 짐이 될 거다.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패권 전략이라는 이게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유럽 중세의 기독교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군이 한번 지나간 지역에서는, 그죠? 거의 반미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중세의 기독교가 한 짓이 뭡니까? 악마를 설정하는 거죠. 그죠? 마녀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악마를 설정해가지고 그 기독교와 조금만 다르면은 십자군 원전이다 이래가지고 다 쳐부숴버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 근거도 없이 시시때때로 내적인 어떤 이 기독교의 정당화나 또는 위력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있잖아요. 그죠? 가장 그냥 이제 그 동네 선량한 여자들을 찍어가지고, 그 남자도 찍힌 사람 많습니다. 마녀로 해가지고 온갖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악행은 다 해가지고 죽였죠. 이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그죠? 첫째, 군사 점령을 해요. 그 다음에 정치에 개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치 공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 앞잡이 세울 사람들한테 돈을 대줘요. 그래서 친미 반공 정권을 수립하고 지원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나라들이 대부분 남미 국가들이고 한국이죠.
그 다음에 미국이 상용하는 패권을 유지하는 상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기독교식인 악마 게임입니다. 악마 게임인데 만만한 표적을 또는 미국이 반대하는 표적을 정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표적이 미국이 만든 3대 악마가 뭐냐면 공산주의, 흔히 빨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테러리즘, IS. 그 다음에 조선, 핵무기. 이런 악마를 설정해가지고 그 악마에 대한 응징을 한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했던 침략 전쟁, 소위 악마 퇴치. 이 미국의 기독교적 방식이 성공한 게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대부터 7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패권이 상당히 굳건했어요. 70년대부터 패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패권이 제일 처음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어디입니까? 베트남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한 10년 전쟁에서 두 손 들고 나갔죠. 이게 미국에서는 결정적인 해였습니다. 이때 미국이 있잖아, 그죠? 정신 차리고 새로운 길을 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미국은 패권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서도 쫓겨났죠. 1992년에 필리핀군이 완전히 쫓겨납니다. 필리핀하고 미국하고 맺은 거죠. 미 필리핀 상호방위 조약이라는 게 이게 한미 상호방위 조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필리핀은 이걸 이겨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1953년부터 지금까지 73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최고의 쪼다. 그게 한국 아니냐.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남미에서 그죠? 아까 얘기했던 원조를 주고 정치 공작을 하고 군사 개입을 해가지고 그 반군들을 무기를 대주고 이런 공작을 총괄한 데가 어디였습니까? CIA였죠. 그래가지고 친미 반공 군부 독재 정권을 수립했죠. 근데 그래 되고 보니까 좋아졌느냐? 거의 완전 바닥으로 갔어요. 바닥으로. 어떤 바닥이냐? 학살이 만연하고 경제는 꼬꾸라지고 부도 사태는 나고 국가 부도 사태가 나고 이래 된 거예요. 결국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나라는 완전히 망해놨거든요. 그래서 중남미는 아직도 빈부격차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니 계수를 100배 해가지고 지니 인덱스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40 이상이면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근데 이 남미 국가들, 우루과이가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41.9, 아르헨티나 42.3, 멕시코, 브라질, 온두라스 이렇게 40, 50대예요. 그런데 미국은 다르냐? 미국도 41.1입니다. 미국도 중남미 국가 못지않게 빈부격차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좌파 운동이 일어나는데 좌파 운동이 나라마다 다양하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민중 생존권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불평등을 축소하려고 하고, 미국 종속을 탈피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대체로 좌파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이제 중남미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물론 쿠바는 그 이전부터 1950년, 60년 때부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좌파가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좌파에 대한 반격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어디서부터 지금 됩니까? 브라질에서 그 여자 대통령 이름 뭐예요? 룰라가 아니고 그 탄핵을 했죠. 무슨 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회계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된 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저게 어떻게 갔냐? 한국은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으로 갔죠. 이명박으로 권력이 갔죠. 근데 브라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브라질은 룰라한테로 갈 거예요. 2018년 대통령 선거 있거든요. 룰라한테로 다시 가가지고 좌파 정권이 다시 권력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엔요, 중국이 남미하고 아프리카에 우리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요. 2013년도에 중국이 해외 투자가요, 2004년도에 450억 불을 해외 투자를 합니다. 450억 불 그래도 우리 돈으로 한 50조 좀 넘죠, 그죠? 50조. 근데 2013년도에 그게 얼마로 늘어나냐면 6천 몇백조로 늘어납니다. 6천 몇백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700조입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제3세계하고 또는 다른 나라하고 어떤 우호 관계를 맺을 때 미국식 체제를 강요하고 반공 독재 체제를 강요하고 정치 공작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투자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중국 운동이 거의 없어요. 전략적으로 중국이 훨씬 우수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그렇다고 제가 중국이 괜찮은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잘못하면 우리나라 제일 좋은 나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동에서는 뭐 거의 십자군 만행을 하거든요. 이라크 침략 전쟁을 하면서, 그죠? 이걸 2차 침략 전쟁 때 이제 대량 살상 무기 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뻥쳐가지고 그 침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이냐 하면은 이라크 자유화 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야,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나? 남의 나라를 정말 초토화시키면서, 그럼 이라크 침략은 그죠? 그거는 공공연한 인류 학살이거든요. 도쿄에 그 2차 대전 말기에 도쿄에 이 공습을 해가지고, 그죠? 그 한 10만 명 죽여요. 도쿄에. 그 다음에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터뜨린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죠? 미국의 정체가 너무나 정난하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미국은 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전쟁 비용을 객출을 해가지고 걷어가고 그 뜯어간 전쟁 비용 가지고 공습을 하고 저 나라 군수기업에 이 보상을 하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이제 부시 정권 때 막 거의 세계 다 폭로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됨으로써 미국의 리더십과 도덕에 그죠?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미 미국의 패권주의의 윤리적 기반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비아, 시리아에 무차별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뭐만 만들어놨습니까? IS만 만들어놨죠. 언제는 미국이 중동에 개입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죠? 중동에 소련도 진출했고 중국까지 진출했어요. 언제는 중동은 이제 미국 입맛대로 되는 지역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 중동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러시아 영향권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프리카, 중국의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그죠? 10년 사이에 1천억 불을 투자했다 그래요. 중국이. 그렇지만 아직도 미국의 패권이 통하는 나라 딱 두 나라 있다. 일본과 한국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이렇게 패권이 구체적으로 몰락해가지고, 그죠? 몰락해가는 과정을, 몰락한 그걸 쭉 봐왔죠. 봐왔는데, 몰락의 어떤 정점들이 있어요. 정점들. 첫 번째로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건 그죠. 미국식 패권주의로는 민족주의, 민족적신, 독립정신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베트남이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라크 침략 전쟁은 미국의 정체를 다 폭로시켜줬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불의의 전쟁은 더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걸 이 이라크 전쟁이 보여줬습니다. 인류사가 그죠? 더디지만은 진보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핵폐기 실패. 미국하고 조선하고 악마 게임을 벌였죠. 누가 시동을 걸었습니까? 미국이 시동을 걸었죠. 완전 봉쇄 정책을 했죠. 그 다음에 94년도에 영변 핵시설 폭격 시나리오까지 나왔죠. 카터가 가가지고 그걸 중단시켰죠. 이렇게 되면서 이 악마 게임이 핵 개발 게임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악마 게임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조선에다가 핵무기를 선사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런 거예요. 이라크 다음은 우리구나. 이란과 조선을 뭐라고 불렀어요? 악의 축이라고 그랬죠. 다음 우리다 하는 거 직감하겠죠. 그때부터는 막 죽기 살기로 뭐 했어요? 핵 개발한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게임도 미국의 패배로 끝나버렸다. 이런 패권주의가 그죠. 사실은 이래 얘기하죠. 패권을 가질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전혀 안 되면서 옛날엔 됐지만 지금 그 패권주의를 계속 추구하면 어디에 되겠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가 망한 대로 갑니다. 이 패권을 추구한 이 국가의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 특징인데요. 일당 독재든지 자본가 계급 독재든지 여하튼 독재 체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1인 또는 1%의 1% 그 사회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사회가 추구하는 전략이 이 패권 전략입니다. 국내적으로 추구한 전략이 뭡니까? 자본 패권 전략이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 나중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실제로 이 얼마나 심각한 빈부격차가 있고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문조를 안고 있는지 다음에 강의할 때 내가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어떤 뭐 간략하게만 미국하고 중국이 그죠 전부 0.1%의 슈퍼 독점 세력이 그 사회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지니 인덱스를 보니까 패권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 미국, 러시아,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나라가 다 그죠? 뭐예요? 초독점 양극 국가죠. 양극화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그죠? 빈부격차가 아프리카, 남미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그 GS 인덱스를 제가 이제 좀 봤더니 대체로 유럽은 25 내지 35 사이, 그 사이. 그래가지고 빈부격차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40 이상은 상당히 심각한데 이게 어떤 나라들이냐 하면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미국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콩고,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 터키, 아프리카 세네갈, 미국, 러시아, 우루과이, 중국, 아르헨티나, 우간다, 이스라엘, 필리핀 이런 나라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권 국가는 해외 착취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브라질, 남아프리카 이런 데는 정말 극심하고 그래서 이 나라들은 어떻게 그냥 놔두면 내부의 계급 갈등이나 계급 대결이 심각해지겠죠. 거의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빈부격차가 심한데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내부 모순을 아까 달러 패권 얘기했죠. 그죠? 그 면대로 해외 착취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 계급 대신 대결이 못 일어나도록 국가 간의 군사 대결을 계속 끊임없이 조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군사대결에 반대하거나 평화운동하거나 이거는 뭐가 됩니까?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일 수 있죠. 한국에서 수없이 받는 거죠. 그죠? 딱 요 포맷을 미국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이 패권주의라는 거는 그죠? 내적 패권과 외적 패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두 가지 패권을 동시에 이해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는 더 이상 유일 초강대국이나 패권 국가가 아니고 G2 내지 G3 하나에 불과하다. 압도적 경제 규모가 아니고 언제 3대 경제권의 하나일 뿐이다. 압도적 경제 규모라는 건 옛날 얘기에 불과하다. 압도적 군사력이라는 것도 약한 나라 골라가지고 조지는 그것도 지금 미국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이라크 침공할 때 몇 나라 했는 줄 아세요? 34나라 같이 했습니다. 딴 나라 동의를 얻지 않으면 군사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이제. 그래서 군사적으로 볼 때도 도전자를 제압할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한판에 우리도 핵무기 있어. 그럼 우리만 죽어. 너도 죽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이죠. 북한이죠. 북한과의 한반도 전쟁도 이제는 종쳤습니다. 땡입니다. 왜? 핵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 다음에 경제 패권, 군사 패권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약소국에 대해서 이 패권 국가가 되자면 일정하게 보호자 역할을 하고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내야 그나마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짓이 전부 이런 짓을 해서 정치 공작하고 민주정부를 전복하고 반공 꼬봉 정권을 만들고 이래 하니까 될 택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대 주둔 비용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폭발하게 되고 원조도 이제 미국 경제가요 딴 나라 원조할 처지가 안 됩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망상적인 세계 지배 전략을 수립한 게 그 소위 MD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이 레이건 때 만들었는데요. 이게 흔히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 하면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 미국을 향해서 날아올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있죠. 그죠? 대륙간 탄도탄이 그 상승해가지고 쭉 날아가죠. 이걸 상승 국면에서 타격해가지고 방어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속도가 그죠? 미국에서 발사해가지고 이게 상승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걸 뭡니까? 이 폭발할 것 같으면 마하 며칠 해야 되겠어? 한 1000쯤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때 당시에 이 소위 스타워즈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막 밀어붙여가지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말만 미국을 방해하는 것이지 사실은 세계 지배 전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 방어돼 버리면은 딴 나라는 미국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구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미국은 어떤 나라로부터도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실현 불가능한 만상이다. 이게요, 엄청난 낭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MD가 결국은 미국을 망치지 않냐, 망하게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뭡니까, 몽상적인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어 놔놓고 실제로 해놓은 건 뭐냐 하면요, 지금까지 해놓은 거, 성능 검증도 안 된 사드 미사일 250발 미사일 250발 만들어 놓은 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할 수 있으면 이게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돈 먹기 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방부 인간들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뻥을 왜 그럴싸한 전략인 것처럼 만들어내가지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냐. 그게요, 이게 끝없이 전쟁 분위기, 대결 구조로 몰고 가야 국내 독점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도 뻐가만 북한 끌어들여와가지고 전쟁 분위기 띄우려고 막 엄청 노력하죠. 근데 그게 성공했어요? 어제 다 성공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죠? 미국이 정말 기회를 놓쳤어요. 이번에 샌더스가 대통령이 됐어야 됐어요. 그러면 미국은 그죠? 정말 이 패권주의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미국 경제민주화를 어느 정도 함으로써 그죠? 이 체제, 미국의 어떤 궁극주의적인 체제로부터 그죠? 경착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트럼프보다도 더 매파라고 할 수 있는 클린턴 정권 시대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미국 국무장관도 지낸 힐러리가 이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미국인의 선택이 아직 힐러리를 선택할 수준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민주주의도 한국보다 별로 나을 거 없다 싶어요. 한국은 그래도 그죠? 김대중 노무현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군국주의 대결 체제를 유지하고, 그래 돼야만 미국의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산 복합체 산업들, 이 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미국 산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위성을, 미국의 산업의 우월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D라는 거창한 틀을 만들어가지고 꼬봉을 거느릴 수가 있죠. 우리가 미사일 방해 체제를 너가 다 보호해준다. 근데 이게 통한 나라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본도 요즘 잘 말 안 들어요. 한국의 박근혜 정권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미국이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패권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도 미국의 주류들, 이 사람들은 끝까지 패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불행이 시작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보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게 2011년도 경부터 나오는 게 소위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흔히 피벗 투 아시아인데, 이 피벗 투 아시아라는 이걸 꺼내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바마가 아니고 힐러리입니다. 중국 포위 작전의 선두주자가 힐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회기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냥 미국식으로 표현해서 그런 거고 실제의 핵심은 중국 포위 전략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중국 포위라는 게 가능할까? 그거 불가능해요. 남중국해 봤잖아요. 밀렸잖아요. 근데 이 중국 포위 전략의 핵심 전술,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 전술이 뭐냐 하면은 그게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겁니다. 왜? 이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도와 미국의 동맹, 이걸 통해 가지고 중국을 제압하자는 거거든요. 핵심은요. 핵사만 제압하자는 건데,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은 미국을, 일본을, 북한을, 중국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게 한반도에 오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 미국의 꿈의 미군기지, 판타스틱 미군기지 사우스 코리아에다가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지만은 사우스 코리아, 제가 왜 사우스 코리아가 자꾸 대한민국 안 가고 사우스 코리아 간지 이해하시겠죠? 사우스 코리아는 미국 애들이 이게 미군 기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기지에 사드 배치를 하는 진짜 목적은 사실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인 어떤 감시, 이것도 주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부차적인 작은 목적입니다. 진짜 목적은 뭐냐? 우리 나중에 한 꼭지도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한중 관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한중 관계가 더 이상 밀착되게 되면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은 물 건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중국과 관계를 깨뜨려 버려가지고 한국이 미국의 꼬복 노릇을 충실히 하도록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또 1시간 이상 강의해야 될 주제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은인자중하면서 10년만 기다리자. 길어야 10년만 기다리자.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패권만 끝나는 게 아니고 패권의 시대는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이 했던 평화주도 전략이, 그죠? 그 다음에 노무현이 계승했던 동북아 균형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세계 전략으로 부각할 날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국에서 아주 중대한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이제 국방장관이 이제 2014년 말에 카터가 임명됐어요. 임명됐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한반도는 세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래 얘기했어요. 이 말이 어떻게 전해와요? 좀 안 무서우세요? 난 무서워요. 카터 신임 미 국방장관에 대한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압축해가지고 요약해 놓은 얘기를 제가 본 게 있어가지고 여기 블로그에 올라온 글인데 하나 인용을 해봤습니다. 카터 신임 미 국방장관은 1994년 한반도 전쟁 추진의 주역이다. 는 블로그입니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좀 중대한 얘기니까 읽어볼게요. 최근 있었던 애쉬턴 카터의 국방장관 지명은 미국 외교 정책에서의 매파의 득세를 의미한다. 특히 북한에 대해 카터가 취했던 그동안의 입장은 남북한 국민 모두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전쟁의 예고일 수 있다. 1993년 카터는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북한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맡았던 바 있다. 여기 팀장 노릇했다는 얘기입니다. 국방부 관리에 따르면 카터는 군사적 옵션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원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는 협상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으며 북한하고 협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카터 밑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 후에도 전면 전쟁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주장한 그 보고서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같은 미국 국방부의 사람까지 두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도 그죠? 페리라는 이 사람도 거의 전쟁주의자거든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 시험을 하겠다고 하자 이 카터가 언론에 기고를 해가지고 북한이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전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미국의 국방부 장관에 앉아 있고 그 사람 주도하에서 사드가 배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질문, 중대한 질문. 한반도에서 그렇더라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한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주는 핵심적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지선다형 까지는 낼 게 없고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째, 한국군이 전투력이 워낙 막강해서 북한이 감히 엄두를 못 낼 것이다. 2번, 주한미군이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감히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 미국이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도 조선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으킬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각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